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진짜 너야? 15년 전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제 집 가사 도우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이 늘 가득하실 거예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45층.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루체의 대표 한미연은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흠잡을 곳 없이 단정했습니다. 새벽 6시 바닥까지 닿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펼치면 업계 1위. 인터뷰를 나가면 수식어는 늘 같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성 최고 경영자. 하지만 그 눈빛 저 깊은 곳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빗소리였습니다. 15년 전 9월의 어느 날, 충청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조그만 과수원 마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과나무들은 붉게 물들어가던 참이었고 땅은 그 비를 고스란히 받아 안았습니다. 그 비 속에 27의 한미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뒤에서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봐. 나는 그 땅도 너도 필요 없어. 시어머니 백금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백금주는 미연의 친정 부모님이 평생을 땀으로 일군 과수원 부지의 소유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 만에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미연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히 명의를 이전해달라던 그 서류에는 미연 본인이 아닌 시어머니 앞으로 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계략이었다는 것을. 42살의 미연은 그 빗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었습니다. 업무 회의 중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리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이 아침에도 비서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오전 11시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 안에는 한 장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과수원 부지. 소유자란에 이제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입주 가사 도우미 신규 고용 신청서였습니다. 미연이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도우미 면접은 내일 오전으로 잡아줘요. 루체의 여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루체 대표 한미연의 펜트하우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루체의 가구들이 층층이 배치된 거실은 인테리어 잡지에서 막 뜯어낸 페이지 같았고 햇살은 통유리를 타고 대리석 바닥 위에 곱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서 이수진이 현관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표님, 도우미 업체에서 보낸 분 오셨어요. 미연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에는 낡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 그 어깨에 자존심을 한가득 얹고 살았을 여자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흰머리가 반쯤 올라온 노인은 문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류가 소파 위로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눈이 노인의 얼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향했습니다. 백금주였습니다. 15년 전 충청도 과수원 땅의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손. 빗속에 며느리를 내몰며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던 그 얼굴. 이런 집구석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봐. 라고 내뱉던 그 입. 그 백금주가 지금 미연의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눈동자가 단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금반지를 4-5개씩 끼고 마을 경로당에서 큰 소리를 치던 그 백금주는 이제 어느 집 부엌에서든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미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5년 전 27의 며느리가 42살의 서울 펜트하우스 주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미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금주는 굽은 허리를 더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집 다녔습니다. 손 빠르고 꼼꼼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미연은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금주는 알 길이 없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미연은 이수진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어요. 21번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미연에게는 그랬어요. 그것은 차갑고 조용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서재에서 나와 금주 앞에 섰습니다. 채용할게요.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금주는 두 손을 모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알았고 한 사람은 끝내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첫째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미연은 금주에게 집안일 목록을 건넸어요. 사무용지 2장 분량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을 내려다보는 금주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5해 전 미연이 이 집 아닌 시댁에서 매일 아침 받았던 그 목록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릴 것. 화장실 타일은 칫솔로 닦을 것. 걸레질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할 것. 미연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금주는 군말 없이 시작했습니다. 굽은 허리로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았어요. 퉁퉁 부은 손마디로 타일 사이사이를 문질렀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미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늦은 귀가를 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주의 방 앞을 지나는데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 아래 금주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미연은 그날 밤 심부름 업체를 통해 조용히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보고서 한 장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백금주의 외아들 백준혁은 38배 나이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도박 중독자였어요.
미연을 내쫓은 뒤 재혼한 여자마저 도망갔고 사업은 3번 말아먹었습니다. 백금주가 과수원 땅을 팔아 쥐어준 돈도 루체가 업계 1위를 달성하던 해에 이미 전부 날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마저 사라진 뒤 금주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미연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아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연민인지 허무인지 미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 서재 청소를 맡긴 날이었습니다. 금주는 책장 아래쪽을 닦다가 선반 뒤로 무언가를 밀어 넣으려 했어요. 미연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낡은 흰 봉투였어요. 금주는 황급히 품속에 집어넣었지만 미연은 이미 보았습니다. 나중에 금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미연은 그 방을 열었어요. 봉투는 얇은 이불 밑에 있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8장이 들어있었어요. 90만 원. 금주가 몇 달에 걸쳐 모은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혁아, 이건 엄마가 지켜줄게. 미연은 봉투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오며 문을 닫았어요. 복수를 완성할 방법이 보였습니다. 이 봉투 하나면 충분했어요. 금주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믿는 것을 건드리면 그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15년이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은 그날 아침 일찍 금주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차릴 테니 식탁 세팅만 해두세요. 금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흰 식탁보를 폈습니다. 촛대를 올리고 도자기 그릇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쩐지 손이 떨렸습니다. 미연은 그날 오후 내내 주방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도라지 무침 그리고 흰쌀밥. 화려하지 않은 상차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시댁에서 미연이 마지막으로 차렸던 밥상과 똑같은 메뉴였어요. 그날 백금주는 수저도 들지 않고 상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딴 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당장 나가! 미연은 그 메뉴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2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금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같이 드시게요? 미연은 의자를 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금주는 머뭇거리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미연이 천천히 앉았어요. 촛불이 2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수저 소리만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때 미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밥이 목에 넘어가세요? 금주의 수저가 그릇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떠 있었어요. 금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미연이?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 아래서 금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5해 동안 꿈에서도 수없이 그려온 그 얼굴을. 금주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어요. 미연은 그 순간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충청도 과수원 부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란에는 한미연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연이 3년에 걸쳐 조용히 단 한마디 소문도 내지 않고 되사들인 땅이었습니다. 금주는 서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두 다리가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이 일어섰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제게 가져가신 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금주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미연아, 제발. 미연은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으로. 어머님이 15년 전에 뺏어간 건 땅이었어요. 제가 오늘 뺏은 건 어머님의 오만함입니다. 금주는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미연은 촛불을 바라보았어요. 그 불꽃이 흔들리다 다시 똑바로 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연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불꽃이 없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끝없이 고요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마지막 장이 말해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간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식탁 위의 촛대는 그대로였고 타다 만초 한 자루가 굳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혼자서 조용히. 금주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승리의 외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별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 미연은 금주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었어요. 금주는 낡은 보따리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운 탓인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연을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미연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석 달치 급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한 날은 겨우 열흘이었지만 미연은 석 달치를 채워 넣었어요. 금주는 봉투를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일한 대가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어요. 미연이 15년 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 정당한 대우였습니다. 그 차이를 금주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미연은 상관없었어요. 금주는 결국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금주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15해 전 미연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던 그 자리와 닮아 있었어요. 다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주는 문턱을 넘으며 한 번 돌아보았어요. 미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내지도 붙잡지도 않는 얼굴로. 문이 닫혔습니다. 미연은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혼자 그 땅에 서 있었어요. 사과나무는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모두 베어진 자리였죠. 하지만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이 기억하는 것들도 함께. 미연은 운동화 바닥으로 흙을 한 번 꾹 밟았어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물을 주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27의 미연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울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루체 디자인 센터가 들어설 것이었어요.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땅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일이었어요. 미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억새풀이 흔들렸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15해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상처 위에 내 성을 쌓았습니다. 미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낙엽이 지는 과수원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등을 밀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떠난 두 사람이 잘 가라고 보내주는 것처럼. 한미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비로소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연이가 그 빗속에서 혼자 서 있던 날, 아무도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빗속에서도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날이 있었겠죠. 아무도 몰라주는 서러움 속에서 혼자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시절이. 미연이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보고 싶은 이야기, 응원하고 싶은 인생,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밥은 드셨나요? 따뜻하게 쉬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